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은 아주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이번 달 들어서 2,600선은 계속해서 유지해 줬었는데 오늘 2,600선이 깨졌습니다. 이번 주 2,67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이제 2,600선을 깨면서 2,550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2%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도 큽니다. 현재 구간에서 5천억 원 넘게 팔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이상의 하락세, 현재 구간에서 700선이 깨졌습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스닥 800선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달 들어서 하락폭이 좀 가파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역시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데다가 순환매 워낙 빨라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요.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은 하루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하고 이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합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이렇게 마감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전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어떤 노이즈가 있나 봤더니 일단 이번 달 공매도 금지가 이제 모두 다 풀리게 되죠.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노이즈 있고요. 두 번째 노이즈는 4월 2일 관세 부과 이슈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슈가 해결되지 못할 이슈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약간의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지금의 하락이 지난해의 하락과는 좀 성격이 다른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의 시장의 하락 그리고 최근의 하락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간밤 증시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 증시와 크게 연결이 되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간밤에 다시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투자 의견이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 하락세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서 총 64명의 애널리스트가 현재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24명이 강력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고요. 35명의 애널리스트는 지금 사라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습니다. 단 5명만이 지금이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겼고요. 지금 팔아라라는 투자 의견을 남긴 애널리스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요 235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간밤 시장에서는 2% 넘게 내리면서 111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게 보는 쪽은 250달러 수준입니다. 간밤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2025년 들어서 15% 넘게 하락한 상태다. 그리고 특히나 3월은 좀 힘들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엔비디아 주가가 9% 넘게 내렸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왜 내렸나 잘 살펴봤더니 5월 15일을 현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5일은요, AI 확산 규칙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확산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국가별로 확보가 가능한 AI 프로세서 수를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다른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남긴 수출 규제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존,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규제 완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왜 지금 매수하라라고 투자 의견을 남겼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입니다. 비벡 아리아가 이렇게 남겼는데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00로 지정한다라면서 지금보다 약 7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5월 15일에 AI 확산 규칙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텐데 엔비디아의 주가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분명하고 명확한 내용들을 공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중국 노이즈가 반영된 이후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아주 강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정학적 우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주가에 반영된다면은 엔비디아가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기업들과도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반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업종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매도의 변동성을 피하고 싶다면은 반도체를 보는 게 좋겠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눠봤을 때 대형주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격 변동성의 확대에 대비해서 시장의 배타를 맞추는 방어적인 전략 그리고 시총순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은행 그리고 산업재 쪽도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수급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 쪽으로 최근 들어서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3월 들어서 보시다시피 반도체 쪽으로 아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관 수급인데 최근 들어서 기관 수급은요. 반도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까지만 하더라도 매도로 우위를 현재 연결했던 기관 투자자가 3월 들어서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 급등분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공매도 수요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과 내러티브 방어가 가능하고 쇼커버링 물량으로 인한 오버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를 지금 저가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고요. 전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맞겠다라는 공통적인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종목으로 좁혀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답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지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기술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의 강력한 기술력과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AI 서버향 HBM 수요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는데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HBM 영업 이익만요 17조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봤을 때 7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2배 넘게 늘어나는 수치이고요. 그만큼 HBM 쪽에서 크게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고용량 D램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0%대 그리고 2025년에는요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이것만 봤을 때도 20%포인트가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숫자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일반 메모리 수요 환경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AI 서버향 고용량 메모리 사업도 호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업계 내 실적 차별화가 지속된다라고 의견 남겼는데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내놓은 의견과 거의 비슷합니다.
차별화되는 실적을 내놓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의 부침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본질의 이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BNK에서는 SK 목표 주가를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1만 원대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20만 원대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30만 원대까지 볼 수 있을지 반도체 업종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반도체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업종과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전쟁 속에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투심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앞서 들으셨고 이 자동차 쪽으로 어제 미국의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예고로 인해서 대형주들이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서 미국 투자 발표 후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번 관세 발표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재차 증폭됐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도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물량과 이익 측면에서 부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유한타증권 등 금융주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배당락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NH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기업은행 등의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인데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로부터 2거래일 전인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배당금 수령권이 사라지는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이 배당락일에는 통상적으로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죠.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31일이 배당 기준일인 코스피 상장사가 75개사에 달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역대 최대의 산림 피해 속에 보건사업 관련주들의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이번 산불의 영향구역이 무려 38,600헥타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63%에 달하고요. 게다가 산불이 쉽게 진화되지 않고 있고 확산됨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자연과 환경 3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다만 테마 특성상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어서 투자의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복구 사업에 따른 수혜 여부도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주의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푹삭 속았수다 흥행 기대감 속에 주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기 드라마인 푹삭 속았수다의 제작사인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 4편이 공개되는 가운데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우 박보검, 아이유 주연의 푹삭 속았수다는요. 제주에서 태어난 두 주인공의 인생을 4계절에 걸쳐서 풀어내면서 1950년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 가족의 생애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가족애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최근에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르는 등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4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셨을까요? 저는 오늘 시장의 좀 하락 원인인 트럼프의 얘기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들의 투심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완성차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으로 그동안 승용차, 소형 트럭 등에는 2.5%, 픽업 트럭에는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치로 모든 수입차 관세율이 25%로 일원화가 되게 됐습니다. 관세 발효 시점은 4월 3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가 전혀 없다고도 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 내용이 덕분이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연간 30만 대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최근에 완공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연간 자동차 수는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량 중 절반 이상을 무관세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현대공업은 미국 공장 초과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서 135억 원 규모의 공장 매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라그랑지에 위치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현대공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우려 안에서도 현대공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좀 약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좀 레이저 옵텍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레이저 옵텍은 국내 의료용 레이저 산업이 태동하던 2000년에 설립되었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1세대 의료용 레이저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피부 미용과 질환 치료용 레이저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색소질환 치료용 레이저 기기 헬리오스 785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았는데요. 색소 질환 치료에 특화된 레이저 기기로 FDA 허가를 획득해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서 조금 추가적인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지난달에는 레이저 기기 피콜로 프리미엄이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도 밝혔었습니다. 일본 후생성 산하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록 관리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쾌거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마련된 만큼 성장 속도가 가팔라질 수도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도 괜찮고 매수가는 1,300원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400원, 손절가는 9,35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이저 옵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창민 파트너와 함께 종목 시그널 보내드렸습니다. 카카오 노조가 경영진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카카오 그룹의 포털 다음 분사와 카카오 VX 매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내세우며 비핵신 사업을 정리 중인데 여기에 포털과 골프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한때 네이버와 포털 양대 산맥이었던 다음은 검색 점유율 2%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구글과 같은 외상 검색 엔진에 밀리고 AI 등 신기술 도입이 늦어지면서 존재감이 옅어졌습니다. 경쟁력을 잃은 카카오 포털비즈 매출은 매년 감소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스크린 골프 자회사 카카오 VX도 비핵심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스크린 골프 업황이 악화하면서 성장세가 꺾인 탓입니다. 현재 VX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구조조정이 진행이 돼서 한 200여 명의 직원이 이미 이제 희망퇴직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남은 인력의 한 20% 정도가 또 추가로 구조조정이 될 계획이라고 저희는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다음 분사로 800명, 카카오 VX 매각으로 50명가량이 고용 불안에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무리한 문어발식 인수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이 이제 상당히 디지털 전환기에 잘 됐는데 지금 그 한계에 와서 지금 이제 부작용이 발생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150개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잘 되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리그룹핑할 필요가 있겠다. 카카오는 2023년 147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이달 기준 115개로 감축했습니다. 카카오가 계열사 다이어트에 나선 가운데 불확실한 고용 환경으로 인한 노사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줄 만루 홈런 종목들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은 좀 조정이 깊습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 이어지는 가운데 배당락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말씀하신 대로 배당락 영향으로 조금 밀려 내려오는 거는 다들 인지는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더 많은 낙폭이 있어서 굉장히 좀 실망감이 크고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특히나 상호 관세도 진행하고 공매도도 재개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당락 나오고 그리고 공매도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겁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수가 밀리는데 대체 뭐가 좋은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전환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라는 게 악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주가에서 가장 큰 악재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주가가 정말 슈팅까지 나와가지고 많이 오른 게 악재다라는 얘기 있죠.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올라가면은 어찌됐건 내려오게 돼 있다. 반대로 작년 말처럼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언더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리바운딩 나오면서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우리나라 1월부터 해가지고 2월까지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는데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 구간을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 과열됐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일부러 선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해석만 좋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해석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12월에 다 해석드렸던 내용이죠. 우리 차트를 보면서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가 조금은 올라오겠지만 사실은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 강해져야 된다? 이제 3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제 좀 살아나면 좋은데 적어도 4월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코스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어떻게 된다? 이 배당락이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의 금융사들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이제 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오늘 한 75개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배당락이 나오는데 이 금융주들 배당락 나오고 그리고 밸류업 정책이나 이런 주주환원 정책들이 나온다. 이 주총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후에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도 10조 원 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제 많은 주주환원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제 봄이 되면은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쉬고 있던 밸류업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삼성전자는 이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2주 동안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건재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봄부터 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2600 이탈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2500에서 2650 구간까지는 자율등락 구간이라서 위로 올라가도 흥, 아래로 내려가도 흥이다. 그리고 2600 깨져도 21선 아래 내려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대신 복구는 좀 빨라야 됩니다. 그게 왜 빨라야 되냐면은 위기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끌려갈 수 있어서 그래요. 이 21선이 지금 이렇게 완만하게 기울기 있을 때는 돌파하기 아주 쉬워지는 구간인데 기울기를 아래로 이렇게 꺾어 내려가기 시작한다라면 맞고 한번 밀렸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차이일 뿐이지 지금 구간에서는 밀려도 올라도 별로 상관이 없다. 돌파를 하냐 이탈을 하냐는데 이탈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영향 없겠냐라고 하시면 영향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 12년 만에 바닥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고용이 버텨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소매 판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도는 되는데 그래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정도 보시면 돼요. 잘못하면은 정말로 경기 침체로 가는 초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지금 구간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매도 재개 이전에 여러분들이 과열을 시키는 구간으로 지금 주도주들 휴식을 취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쉬는 구간 잘 만들고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턴되는 양봉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여러분들 기존에 매수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오늘 이제 코스피와 함께 조정 구간에서 더 밀리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중바닥선 움직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제가 야간에도 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야간에 혹시나 만약에 조금 더 밀려서 관세 영향력이나 트럼프의 발언이 금요일부터 주말에 집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4월 2일이 코앞이기 때문에 밀려서 조금 더 밀리더라도 이건 역헤드앤 숄더가 만들어진다. 그건 기간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은 뭐다 78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코스닥은 불편한 건 딱 한 가지. 역헤드앤 숄더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내일 정도에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오죠. 아까 코스피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이제 코스닥에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오면서 돌파해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던 아니면은 한번 맞았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만들던 요 구간이 한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어차피 올라가게 된다. 1, 2월이 좋고 3, 4월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을 이제 2월 말부터 해서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봄날이 오고 이제 꽃이 피고 코스피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보고서 시즌 이슈까지도 제가 12월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을 다 흡수해 나가면서 해소해 나가는 모습이니까 4월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우리 놀고 먹자주 관심 갖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밀리고 한 2% 정도 밀리다 보니까 조금은 좀 기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분 전환을 하러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시간이 무슨 코너입니까? 이재선의 말로 홈런 아니겠습니까? 말로 홈런이라는 단어는 야구에서 나온 거죠.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해서 지금 한참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홈런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알아보고 이렇게 꼭 야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겨울에는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면서 지누스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1차 목표치 바로 턱 밑까지 추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 절기에 맞게 즐겁게 내 이 생활을 즐기고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실 만한 내가 편안하게 워라밸을 즐기는 동안 돈은 주식이 알아서 벌어다 주는 그런 종목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일주일 동안 좀 피곤했던 거 월말이라서 피곤했던 거 훌훌 털어내시고 기분 좋게 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오늘 종목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매주 금요일에는 놀고 먹자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레저 관련 종목들 소개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 알려주실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종목 들어가 볼까요? SPC 3립을 꼽아주셨는데 이번 야구 개막 시즌에는 크보빵의 인기와 함께 개막 시즌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이 크보빵을 사 모으면서 이 띠부띠부씨를 모으면서 인기가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제2의 포켓몬빵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켓몬빵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보시면은 크보빵 저도 이제 놀랐는데요. 최단 기간으로 100만 복이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의 프로야구의 열기가 대단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SPC 삼립하면은 과거부터 이제 삼립빵 해가지고 우리 뭐 마트나 편의점 가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빵 같은 경우에 제과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뭐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뭐 익숙한 기업입니다. 물론 뭐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SPC 삼립은 좀 이 사업을 다변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크보빵을 출시했는데 역시나 포켓몬빵 못지않은 인기를 지금 초반에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입각해서 최근에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크보빵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도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또띠아나 이런 쪽 생산 라인 증설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홍국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약과나 이런 쪽도 굉장히 뭐 다시 한번
유행을 타고 흐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에 맞게 잘 움직이는 기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IF 디자인 어워드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디자인 어워드 3대 디자인 어워드인데 3개 출시했는데 이제 출품 3개작 뭐 수상했다라고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도 좋고 이렇게 먹기도 좋고 맛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뭐 실도 모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까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이 SPC 삼립 관심 가져보시고 좀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SPC 삼립 크보빵의 인기에 힘입어서 3년 만에 캐릭터빵의 인기를 다시 불러냈다라는 평가 받아가고 있죠.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선정해 주셨습니다. 뭐 골프장도 갖고 있고 명문 리조트로도 유명하잖아요. 날이 풀리니까 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뭐 스크린 골프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운딩을 나가실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골프존 같은 경우 소개해 드렸었죠. 그래서 골프존 이후에 스크린 골프에서 이제 감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정말로 필드로 나갈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런 명문 이제 뭐 필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골프 클럽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골프 클럽으로 해서 콘도로 해서 레스토랑까지 딱 연결되는 이런 완벽한 통합 서비스를 이제 구축해 놓은 이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 이제 뭐 서울 근교에도 많이 있고 이제 뭐 제주도까지 또 진출해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이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가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골프장 관련주다라고 하면 아난티부터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초점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장으로 우리가 외부 나가는 거 외에도 지금 트럼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관련 리스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트럼프 관련해서 남북 경협주 움직이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남북 경협주를 그렇게 선호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즌에 맞는 이런 골프장에다가 중간중간에 트럼프가 리스크를 만드는 게 아닌 오히려 호재로서 김정은은 내 친구다 발언을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김정은을 인정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좀 사이를 이제 떨어뜨리고 본인이 이제 외교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진심으로 말한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외교적인 측면인 건지까지는 제가 트럼프의 속내까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모습은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고립시키고 본인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2018년, 19년에 중국이 고립된 것처럼 미국이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중국이 너희를 포섭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도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내색을 비추고 있죠. 그런 것처럼 뭐 북한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뺏어오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기에 딱 맞는 골프장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주 양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2루타 종목 많이 드린다라고 했는데 딱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난티 설명해주신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지금 이 시기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점에서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고려해 보시죠. 이제 3루 타석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장타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를 선정해 주셨네요. 냉난망 용품 기업이기 때문에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되면 항상 언급이 되곤 하는 종목인데 너무 더운 한여름이 되기 전에 좀 미리 보도록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여름 관련주로 보통 유명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창문형 에어컨, 1세대 때는 소음도 너무 많고 그렇게까지 시원하진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래도 꽤 쓸만하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 난로 같은 경우도 난방용품으로도 또 유명하고요. 산업용, 가정용 모두 유명하고 그리고 서큘레이터 쪽으로 원래부터 유명했던 뭐 신일전자하고 이제 파스코가 유명을 했던 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입각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여름만 준비해서 지금 볼 거냐라고 보면은 밀짚 모자 사는 것처럼 겨울에 사는 것처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거 아니어도 지금 당장 봄으로 볼 수 있으면
캠핑용품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캠핑용품도 아까 서큘레이터 같은 거 말씀드렸죠. 접이식으로 해서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서큘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파세코의 제품이에요. 굉장히 좀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인 제품들을 먼저 좀 출시하는 기업으로도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서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절 관련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캠핑 관련주로 옮겨가고 있다. 봄은 또 캠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봄이어도 여름에도 사실 이제 캠핑하다 보면 밤에는 추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난로가 필요한데 이제 심지식으로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난로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족들의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파세코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봄 되면 또 미세먼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텐데요. 과거부터 이제 헤파 필터 이제 활용해가지고 공기청정기 기능이나 아니면 모기 퇴치기 기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코 같은 경우는 뭐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냐라고 했더니 이 기업의 제품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제 활용되는 것 외에도 글로벌 40개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제 어려웠던 구간, 작년 같은 경우 뭐 소비도 좀 줄고 해서 어려웠던 구간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세계 시장에서 이제 풀어나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실적도 턴어라운드 될 수 있지 않겠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여름 수혜주까지도 해서 연속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단기도 좋고 중장기도 좋다. 호타 종족이라고 말씀드린 3루타 종목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바로 이 파세코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것 같다라고 동의하신다라고 하면은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세코에 대한 의견도 전해주셨습니다. 캠핑 쪽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다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캠핑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롬론 종목들 순위 체크해보고 수익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그동안 말로 없는 종목들 지금 고점 부분은 제가 지난달에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우리 이제 말로 없는 12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월까지가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하고 정리해드리면서 3월은 고점 부분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고점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1차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보셨고 그제도 보셨고 이번 주 내내 보셨지만 뭐 한 호가 차이로 혹은 뭐 600원 차이로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 종목들이 10종목이 넘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월요일 하루면은 이제 3월도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3종목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고점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잘해줘가지고 제가 그냥 뭐 칭찬을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뭐 활약이 대단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뭐 물론 100% 이상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2종목 하면 잘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한 130% 정도 가면 잘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1위 종목이 130이 아니라 2위 종목이 130%를 갖고 1위 종목은 150%도 넘어서 162%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 고점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저점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저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이죠. 제가 봄에는 분명히 이 수익률이 50% 아래는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렇게 쉬고 있는 종목도 다시 출발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거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쉬고 있는데 슬슬 시동걸 차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어유는 언제든지 1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갖춘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쉬고 있는 구간에서,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30%대에서 40%에 있는 기업들이 한 번만 올라와 주면은 이 안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이제 원익홀딩스처럼 뭐 한 번에 이렇게 3위까지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가온 봄이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도 재밌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좀 탄력적인 종목이고 지금 저항을 막 돌파해서 쉬고 있는 종목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롬론 종목들 그래도 이번 주 시장이 많이 부진했던 것에 비하면 선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4월 달에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공개를 해주셔야 하는데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보셨을까요? 야구 쪽일지, 골프 쪽일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또 야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만큼 야구 관련 쪽으로 이제 말로 없는 종목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바로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 하면은 이게 무슨 야구 관련주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프로야구가 개막한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이제 프로야구 KBO 포토카드를 출시를 했죠. 이게 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KBO 크보빵으로 해서 C를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포토카드는 또 이제 뭐 뒤에 색깔별로 해서 뭐 레인보우색이라든지 뭐 이러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선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소장해가지고 값어치도 굉장히 올라가고 트레이딩도 하고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매출이 한창 급증하면서 이 프로야구의 열기를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대원 미디어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원래 본업이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게임 산업도 하고 있고 이제 유통 산업도 하고 있고 웹툰 시장 쪽도 하고 있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툰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조금만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에 닌텐도가 엄청 유행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동물의 숲이라던가 인기 많았던 이런 제품들이 기억나는데요. 뭐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이제 무직타이거 한국, 일본 동시 방영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 한 몸에 끌어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KBO 카드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지금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바닥권은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 저항을 돌파해서 추세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 좋은 시장, 이 어려운 시장에 추세를 만들어 놓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원 미디어 지금 주가 동향이랑 이제 대응 전략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종목 지금 1,500원 아래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눈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지금 저항 10,000원 구간 돌파해서 거래대금 최근에 없던 거래대금 막 실어주고 있고 올라와가지고 윗꼬리 달고 쓱 밀려가지고 삼각형 모양 만들고 있죠. 조정 예쁘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하는 가격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1,5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음 저항은 12,500원, 그 다음 말로 홈런은 15,000원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000원이 끝이 아니라 저는 17,500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는지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9,8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 한번 한다 생각하시고 10,000원 회복하면 다시 재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은 대원 미디어로 살펴봤습니다. 야구 시즌의 개막과 함께 이 종목의 주가에도 활기가 돌기를, 따뜻한 봄 기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차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경비용 사족 로봇 사업화에 본격 착수했다. 경비 보안 업무를 대체할 로봇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해 말 경비용 사족 로봇을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성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족 보행 로봇에 펜틸트 줌 카메라를 장착해 24시간 보안 구역을 순찰 경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로봇 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경비 로봇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택에서 로봇계를 활용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주목받고 있다. 스트레이트 리서치는 세계 보안 로봇 시장 규모가 2032년 457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2조 보행 로봇을 개발한 기업으로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뜨거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이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 44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고려아연 주가 8% 가깝게 급락하면서 77만 2천 원대가 떨어졌습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이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회사 이 SMH 보유 영풍 지분을 다시 10%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최 회장이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좀 이슈부터 함께 시간별로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법원이 영풍 MBK 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기각하면서 고려아연 주총에서 최 회장 쪽의 승기를 좀 잡게 된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또 어제 같은 날에 영풍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관련 사안 먼저 짚고 갈까요? 네, 어제 오후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고 평가가 됐었는데 어제 밤 늦게 영풍의 그 정기주총 결과가 전달이 됐는데요.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이제 영풍이 주식 배당을 결의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주식 배당을 통해서 새로운 주식이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이 기존의 10.33%에서 9.96%로 그러니까 10%라는 그 선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영풍 MBK 측은 이를 토대로 이를 기점으로 고려아연, SMH, 영풍, 고려아연 이렇게 이어지는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상호 지분을 10% 이상, 10% 초과 보유한 회사끼리는 서로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10% 밑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 바로 영풍 측의 어제 밤늦게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와 이게 반전이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법원의 결정으로 최윤범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러자 고려아연도 가만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는데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인 SMH가 오늘 원래 오전 9시에 주총이 예정돼 있었고 그 전에 장외 매수를 통해서 영풍의 보통주 1,350주를 그 KZ 정밀, 그러니까 예전 영풍 정밀로부터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호주 관계가 다시 복원됐다. 고려아연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고려아연 측은 이 주식 매입이 주총 시작 전인, 그러니까 주총이 9시 시작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 전인 8시 54분에 완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풍 MBK 측은 이 주총 당일에 이렇게 내부 거래를 통해서 상호주 제한을 복원하기 위해서 주총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좀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법정 공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 간의 상호주 관계가 다시 한번 형성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보니까 법원이 어제 영풍 그리고 MBK 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하기도 했는데요. 이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아무래도 법원의 어제 이 기각 결정으로 영풍도 아마 뭐 준비는 했겠지만 어제 영풍 그 정기 주총에서 주식 배당이 결정된 것이 아마 이 법원의 기각 결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법원은 일단은 그 SMH가 호주 법인이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영풍 측에서 주장한 그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이제 그러면서 어제 오후 늦게 영풍의 주식 배당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에 이제 영풍 측에서는 그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서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고 그럼으로써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그런 영풍 측에서는 어제 정기 주총을 통해서
그런 주식 배당을 통해서 10% 밑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를 한 것과 동시에 또 법원의 어떤 그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에 이제 주총이 예정돼 있었는데 실제 시작은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오전 11시 34분에야 이제 주총이 시작되는 그런 혼란 속에 펼쳐졌습니다. 영풍 MBK 영합 측에서는 오전 4시부터 대리인들이 오전 9시 그 주주총회 개회를 위해서 준비하려 했지만 고려아연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고 뭐 시스템 정비 같은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주총 개의를 지연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고려아연 측에서는 MBK 영풍 측에서 제출한 그 엑셀 데이터가 원본과 달라서 검사인 참관 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또 위임장 검수를 최종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개회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주총장 앞에서는 뭐 노조원들이 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주총 진행 과정에서도 뭐 고성이 일기도 했고 소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양측에서 이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주총 진행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풍 MBK 측은 어쨌든 이 고려아연의 오늘 이런 아침에 급하게 또 한 행태 자체가 좀 탈법 행위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도 그만큼 더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까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실시간 뉴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보니까는 고려아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서 이사 5명을 선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최윤범 회장 쪽이 10명 그리고 그러니까 10대 4 구조로 재편됐다라는 이런 뉴스까지 나왔는데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 고려아연과 영풍 측의 분쟁, 그 전부터도 계속 사실 상당히 눈길이 가고 첨예하게 다투는 모습이었지만 어제 오늘 지금 드러난 것은 거의 진짜 실시간 시간 단위로 이제 이 분쟁 자체가 더 진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거나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오늘 주총에서 일단 영풍의 의결권이 실제로 제한됐고 결국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어떤 뜻대로 의도대로 좀 결론이 났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은 최윤범 회장 측이 현재로서는 좀 경영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풍 측에서 지금 오늘 주총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뭐 탈법 행위가 있었다라고 비난을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 이 주총 직전에 주총 당일에 이루어진 이런 SMH의 영풍 주식 추가 매입의 적법성 또 시기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듯이 어제 법원 결과에 대한 영풍 측의 즉시 항고 결과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또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 결과가 뭐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이 결과가 또 앞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역시 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법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이번 경영권 분쟁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국 경영권 분쟁 역사에서 보기 드문 지금 실시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좀 아주 중요한 전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려아연 이슈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NC소프트 그리고 웹젠 간의 저작권 소송이 있었는데 어제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NC소프트가 일부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송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2020년 8월에 출시된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 M을 모방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1년에 법원에 그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NC소프트는 그 웹젠이 이런 리니지 M의 어떤 여러 가지 성과물을 무단 도용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웹젠 측에서는 이런 뭐 게임 시스템들 이미 지금 그러니까 NC소프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은 이미 게임 업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어떤 규칙이다. 게임의 규칙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이제 게임 산업에서 어디까지가 조금 보호받아야 하는 그런 창작물의 영역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또 업계 표준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요구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NC소프트가 일부 승소를 한 그 법적 근거를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심 재판부는 NC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일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웹젠이 NC소프트에 약 169억 원을 배상을 하고 또 R2M 서비스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가 NC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부정경쟁 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타인의 어떤 노력이나 성과를 침해한 부정경쟁 행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2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명령한 손해배상 금액 169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국내 게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업계의 이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가장 큰 액수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 그리고 게임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일단 업계 전반에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뭐 개별 게임 시스템이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투자나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성과물 이것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런 법리가 확립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이 게임 회사들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보다는 이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게임 개발사들은 경쟁사의 게임을 뭐 모방하거나 혹은 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위험을 더욱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는 지금까지 사실 경영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뭐 기업 가치 회복 그리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199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만에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거의 3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한 그런 상황으로서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기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핵심 전략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존 IP 경쟁력 유지를 위한 운영 고도화로 뭐 리니지 시리즈의 리부트 업데이트, 또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M&A를 통한 장르별 클러스터 구축 뭐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027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하는 그런 방안들, 또 최근에는 1,27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고 또 자사주가 10%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소각을 적극 검토하겠다. 뭐 이런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뭐 임원 20% 감축, 또 800명 이상의 퇴직을 단행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도 이미 실시한 바가 있는데 NC소프트가 과연 앞으로 다시 예전의 그런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 관세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대형주 위주로 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발목을 다시 잡은 그 이름, 관세 이야기를 또 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면요. 일단 수입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당장 4월 2일부터 발효를 하기로 했고요. 부품과 관련해서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준수하는 부품들은 면세가 되지만 미준수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부품에 대해서는 4월부터 적용은 아니고 5월 3일 이전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곧 목재와 의약품 등에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세 압박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완성차 부품주 쪽에 미칠 영업이익 민감도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 하락률을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한국산 15%와 멕시코산 25%의 과세를 좀 가정을 했을 때 넥센타이어와 한온시스템, 금호타이어, 현대위아, 현대차 수주로 하락률이 좀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넥센타이어 영업이익에 미치는 하락 퍼센테이지가 92%나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전망도 더 흐려지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트럼프 일기에서 교훈을 좀 얻어야 한다라면서 트럼프 일기 당시에 결국 자동차 관세가 0%로 마무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이 불확실성에 시달리면서 가장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으로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초반에 좀 수익률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트럼프에 굳이 맞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증권은요, 앞으로의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는데요. 미국 달러 강세 기조에 연동해서 원달러 환율이 2분기까지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관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이 가운데 환율 상단이 1,500원 내외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는데요. 환율의 변동성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 미칠 영향도 함께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은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국내 차량 수출과 생산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국내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 자동차 생산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생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의 생산성, 성장성에도 좀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 업종과 관련해서 이러한 위험 요인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신부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 시장이 안 좋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2% 이상의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의 조정은 사실 오늘 조정받고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좀 떨어질 때에는 늘 불안함이 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공매도 재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관세 이슈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주들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망 그리고 최선호주가 있으신지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만 오늘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은데 시장과 같이 보면 화장품이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다 이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제 위치해 있는 어떤 구간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장품이 처음에 이제 시장에 주도주로 나섰을 때가 이제 2014년도, 2016년도였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화장품 자체가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릴 정도로 이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 기반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차 화장품 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3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화장품이 시장에서 가장 큰 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언제냐면 이제 중국, 뭐 한안령 이런 얘기 나올 때 이제 화장품이 시장에서 나름대로 좀 퍼포먼스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화장품의 어떤 그 구입할 수 있는 특성상 사실 한안령이 본격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세티멘탈적인 심리적인 투자 심리는 좀 약간 그 개선이 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에 이렇게 실적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국보다도 화장품 기업들이 미국 쪽에 힘을 그죠. 쏟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 상황을 살펴보면 이제 얼마 전에 나온 기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 중에 한국이 뭐 1등을 차지했다. 원래는 프랑스가 1등이었었는데 프랑스랑 한국이 지금 한 10% 중반 정도 갖고 1%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좀 약간 넓혀서 좀 봐보면 그러면 미국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코리아, K-뷰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지금 채 5%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3%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화장품 시장에 좀 약간 다른 곳과 우리나라 좀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제 온라인 매출보다도 오프라인 매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로컬 어떤 그 화장품 브랜드들을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기업들의 어떤 화장품 수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그거에 좀 신경을 쓰고 지금은 이제 뭐 SNS 같은 거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쪽에서 대장이라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일단은 뭐 톤다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OEM 업체 기준으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그 ODM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중국 쪽의 물품 어떤 관세가 화장품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 ODM 쪽으로 옮겨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조금 더 가능성인 거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픽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브랜드 쪽은 조금 아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OEM, ODM 쪽에서 이제 삼총사죠. 코스맥스, 그다음에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실적 증가세를 봤을 때 뭐 가장 쉬운 단어로 지금 혼자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뭐 생산 캐파나 이런 것들은 되게 뒤처지진 않는데 수급이 코스맥스 쪽으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코스메카 코리아가 좀 약간 소외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최근에 가장 나온 뉴스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미국에서 이제 선케어 시장 진출인데 진출이 아니라 이제 잉거루드 종속회사 잉거루드가 이제 선케어 공장을 갖고 있죠. 우리가 뭐 올리브영에 이제 그 선크림 사러 가면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유기자차는 화학적으로 이제 자외선을 차단을 하는 거고 무기자차는 물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얗게 되는 거.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해안가에 있는 도시 주들 중심으로 이 화학적인 그 선크림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해양 오염이 심해진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무기자차 쪽으로 이제 많은 어떤 힘을 주고 있는 잉거루드가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거든요. 좀 나름대로 좀 근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선크림은 일반 의약품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허가를 받으려면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잉거루드 미국 선케어 공장으로 실적 개선돼 지금도 실적이 뭐 너무 좋죠. 근데 올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장품주가 좋다고 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특히나 코스메카 코리아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주가가 아직 크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켜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보험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분간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지수 상황 좀 보자면 KLX 지수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좀 살펴봤을 때 대표적인 10개 보험 업종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KLX 보험 지수가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34개의 KLX 지수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한 거고요. 3개의 종목이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의 실적 훼손 요인이 좀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독감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1분기는 독감 지표가 더 악화된 상황이고요. 최근 개학과 함께 독감 환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규모 동시 산불 사태가 발생한 것 역시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얼마 전에 발생한 경상권에서의 산불로 인해서 피해 산림 면적이 무려 3만 6천 헥타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63%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불이 역대로 봤을 때 동해안에서의 산불, 지난 2022년의 산불인데요. 이보다도 1만 헥타르 이상 피해 면적이 더 큽니다. 그리고 또 지난 연초에 있었던 미국 LA 산불의 경우에도 1만 헥타르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요. 또 인명 피해도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분기에는 폭설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도 상승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2분기 지난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손해보험의 빅4 평균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9%가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6%포인트나 올라간 수준인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다가오는 1분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또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또 하향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실손 보험 개혁에 대해서 단기 펀더먼털 개선에 역부족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좋지만 수가 등에 대한 사회적 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관리급여 도입 시에도 풍선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주주환원 모멘텀 소멸과 함께 실적이 악화하게 되면서 업종 전반의 투심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분기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계획 등이 앞으로 없다라는 점에서 배당락 이후 올해는 연간 배당 기준일까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 뉴트럴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매도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그나마 최선우주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추정치와 함께 투자 의견이 이렇게 하향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보험 업종에 대한 접근은 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 또 볼만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는 박건호 이사님께서 한국전자금융을 가지고 오셨어요. 5,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1.8%대 하락세. 갑자기 왜 이 기업을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느낌도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전자금융이 무엇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특별한 포인트는 없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시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주가는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전자금융과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실질적인 코리아 세븐 이제 롯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코리아 세븐이 롯데 거니까 코리아 세븐이 이제 그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ATM기를 일단은 한국전자금융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롯데 입장에서 600억 원 정도에 팔았다고 하니까 한국전자금융도 600억 원에 샀겠죠. 근데 한국전자금융 자체가 이제 원래 벤 사업, 그다음에 CD 벤 사업, ATM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CD는 이제
그 출금만 되는 거고 ATM은 출금, 입금 다 되는 걸 ATM이라고 얘기를 하죠. ATM 자체만 보더라도 전국에 이제 나이스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그 한국전자금융이 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2만 곳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 ATM 기계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성장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사양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금을 거의 안 쓰니까 근데 한국전자금융이 도대체 왜 600억을 주고서 이걸 인수를 했나. 물론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주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호재로 인식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모든 결정은 시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또 하는 사업 중에 T맵, 카카오맵과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T맵, 카카오맵은 이제 자동차랑 연결이 되니까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뭐 어떤 건물을 차를 타고 들어갔다 나올 때 주차 관리인 분이 계셔서 이제 카드로 혹은 현금으로 이제 주차비를 정산을 해주셨었는데 요즘에 그런 곳이 없죠. 그래서 다 무인으로 돼 있는데 한국전자금융도 이제 나이스 파크라고 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어떤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전기차 충전과 관련돼서도 역시 자동차와 관련된 나이스 차지라고 부르는데요. 카카오맵이랑 그 다음에 그 T맵과 연동을 시켜서 주차장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소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협업을 좀 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한국전자금융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도 않고 크게 다운되지도 않는 좀 약간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차트로 잠깐 보면서 특별한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이제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기관 수급이 계속 급격하게 들어오진 않습니다만은 작년 10월 초서부터 굉장히 좀 야금야금 좀 꾸준하게 어떤 그 매수를 누적으로 이제 쌓아가고 있는 게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고요. 반대로 이제 외국인은 뭐 계속 팔고 있네요. 그러네요. 근데 뭐 일단 기관 매수만으로도 뭐 흐름이 조금 개선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단기적인 흐름은 아직은 박스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 처지진 않았으면 이 단기적으로 한 3주 정도 유지되고 있는 박스권 뚫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락은 좀 약간 시장 때문에 약간 좀 러프하게 빠지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인데 주가가 오늘 6%대 가깝게 상승세 35만 7,75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 오늘 장중엔 36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또 오를 만한 이유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이 기업을 네. 늘 소개할 때마다 수급이 좋네요라고 늘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수급이 그냥 몇 년 동안 좋았어요. 계속 사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뭐 실적도 좋으니까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이제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결해서 멘트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사실 바닥은 그 23년도 말에 잡았는데 한 1년 반 동안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가 이거밖에 안 올라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올려놓으면 하루 이틀 만에 그걸 다 빼버리고 다시 열심히 올려놓고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크래프톤 사실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작년 23년도 말섭 10월달 바닥 잡고 올라왔는데 길게 보면 크래프톤이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35만 9천 원 내외니까 사실 공모가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은 공모 때 IPO 때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손실 구간이라는 거죠. 일단 신작 인조이라는 게 지금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인조이 관련돼서 영상도 많이 봤고 해외 유저들이 인조이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 아무래도 이제 스팀에서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 얼리 억세스지만 얼리 억세스는 이제 좀 약간 미리 보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1위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오늘 어떤 상승세의 주된 원동력이다 보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유저들이 이제 장점,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좀 한번 보고 왔는데 장점은 뭐 일단은 뭐 지금 크래프톤에 얘기하듯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팀 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휴대용으로 하는 게임기가 있거든요. 스팀 덱에서 인조이가 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단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게임을 개발할 때 이 고사양 게임들 중에 가장 크게 게임사들이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그래픽 카드와 컴퓨터 어떤 사양에서 이게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스팀에서 되긴 합니다만 PC에서 인조를 돌렸을 때 굉장한 고사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단점을 좀 꼽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점은 크래프톤 입장에서 최대 장점은 과거에 이제 그 펍지라고 얘기하는 배그의 원 IP 기업에서 인조이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일단은 원 IP의 어떤 그 리스크는 좀 덜고 간다. 이렇게 근데 사실 보시면. 원 IP 때문에 뜬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죠. 그게 이제 최대 장점이자 최대 단점의 부분이었죠. 최근에 이제 2월 중순서부터 기관들의 뭐 나름대로 퍼포먼스 있는 매수도 뭐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과거에 실적 나왔을 때 급락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크래프톤 입장에서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제 대표가 뭐 7조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목표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캐시카우를 깔고 이제 신작들로 어떤 퍼포먼스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일단 밑단을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양시장이 모두 다 2%대 급락입니다. 오늘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이탈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좀 하락세가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6,100억, 그다음 선물 시장에서 8,900억 가량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미결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선물 매도 포지션 역시 좀 차익 실현 하방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은 그동안에 좀 하락하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트럼프 관세 이슈와 더불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좀 깨고 내려오면서 하단의 2,63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공매도로 재개로 인해서 좀 증가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무차익 공매도가 불가한 상황에서 우리가 공매도에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선별한다라면 최근 대차장고 증가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좀 조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KG 모빌리티가 최근 535% 높아지는 모습이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HT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과 같은 최근 뭐 방산과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차장고가 좀 증가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모습들은 아니겠으나 좀 단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포트 리밸런싱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월요일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조심하는 게 맞겠다. 특히나 단기 급등이 나온 기업들 공매도 재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오늘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2%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낙폭이 많이 깊었습니다.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안 그래도 참 안 좋은 장세였습니다.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뭐 자동차 관세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규제까지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업종인 만큼 더욱더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밤사이에 미국 증시 쪽에서 이제 기술주 위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쪽에서 반도체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안 그래도 AI 칩 수출에 대해서 규제를 몇 달 전에 했었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반격에 나섰는데 중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AI 칩과 관련된 기술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엔비디아 AI 칩을 겨냥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5%대 급락세를 보였는데 이 또한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돼 있고요. 주식시장에. 이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수출이 감소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관세가 이제 4월을 앞두고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피해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언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이 강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슈가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코스피의 30% 이상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또 기업들이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세 부과가 시행이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좀 더 불확실한 상황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부과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GDP가 0.2% 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실 2분기까지도 좀 투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중 갈등 심화가 사실 뭐 한국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국가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는데 중국에서 반도체 쪽에 투자에 대한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히려 중국 쪽에서 기술을 강화할수록 중국에서 점유율이 더 커지고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기술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 EUV 장비 관련해서 지금 네덜란드 ASML이 수입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DUV 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장비 쪽 투자가 38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액이 한 215억 달러 장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정말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국이 조금 더 몸집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강화할수록 사실상 점유율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비중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을 확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2분기 이후부터 확대를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 쪽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주에 급격스럽게 또 이렇게 주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접근 2분기까지는 좀 바라보면서 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비중이 높았더니 코스피 쪽에서 좀 타격을 좀 정통으로 받은 하루였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2,54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2,550선
1000선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1.8%대 약세로 2558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2%대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입니다. 현재 저점 구간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데 69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15포인트가량 끌려 내려간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달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주가 지수가 연초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대 약세입니다. 수급 상황을 좀 체크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이 동시에 출회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의 물량이 좀 두드러집니다. 6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요. 개인은 5천억 원 이상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확인되는 가운데 외국인이 1천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 개인은 1천억 원 이상의 순 매수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28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사실 장 초반부터 장 끝까지 정말 어려운 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의 낙폭이 이렇게 커질 때는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좀 강했던 테마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으로 결국에는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테마만이 움직이는 장이었고요. 전체적인 투자 심리도 크게 꺾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더 크게 드는 그러한 하루였는데요. 간밤 증시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 증시를 상승으로 반전시킬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마감 장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1.8%대 하락세 2,557선에서 결국에는 2,600선 아래에서 2,55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1.9%대 하락세 69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해서 이런저런 오르면서 1,466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1,470원대까지 고점을 높였던 원달러 환율 여전히 1,450원대 위에서 약간의 상방을 좀 바라보면서 외환 시장 움직이고 있는 것도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대형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특히나 1위권부터 2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폭이 참 컸던 한 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62,000원대를 바라보다가 이제 2.5%대 하락세 62,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7%대 하락세 오늘 20만 원대가 깨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국의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오를 때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같이 커플링돼서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하락과는 최근 들어서 강력하게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수출에 대한 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 약보합권 3바 1%대 하락세, 현대차는 3.5%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현대차 21만 원대까지 깨지면서 최근의 급등분을 모두 다 돌려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뭐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2%대 하락세, 기아 2%대 하락세, KB금융 1%대, 네이버도 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네이버가 이제 시가총액 10위권에 위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왔고요. 금융 쪽은 좀 약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방산 쪽으로는 공매도 재개 앞두고 좀 전반적 급락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4%대 급락세 63만 원대까지 내려왔고요.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를 두고 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재를 좀 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겹치면서 오늘 주가가 5% 가깝게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도 4%대 하락세, HD 현대중공업 1%대 반등, 포스코홀딩스 2.8% 하락, 신한지주 1%대 조정 나왔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15위권까지 HD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 보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은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35만 2,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대표가 직접 나와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의 주가 하락에 조금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 4% 조정 나왔고 에코프로도 2%대 조정, HLB 2% 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조정 나왔습니다. 1위권에 있는 알테오젠은 견조했지만 2위권부터 5위권까지가 코스닥 지수 대비해서도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좀 함께 만나보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시다시피 혼조습니다. 휴젤이 1%대 상승 나오면서 삼천당 제약보다 한 계단 더 시가총액이 올라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9위권에 위치했었는데 8위권까지 올라왔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10위권에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 쪽, 미용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이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강세였는데 오늘 보시다시피 보톡스 관련 휴젤도 1%대, 클래시스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2%대 강세, 파마리서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쥬란 미용 쪽과 관련된 기업인데 1.6%대 반등이 나왔고요. 리가켄바이오 1.9% 넘게 하락하면서 94,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6천억 원 이상의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4월 2일에 상호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상방이 열리고 있는 환율 좀 지켜보시면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4월 다가오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경제 전망이 둔화될 거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지표를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죠.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수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개인 소비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연준에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이번에 예상치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에너지라던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의 경우 지금 예상치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투심이 완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사실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물가 상황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만큼 이번에 물가 지표는 더욱더 부합을 하거나 혹은 더 하회하는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우리 시장 방향성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서 다음 주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의 경우 이제 시장 환경이 하나둘씩 바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의 경우에도 종목 수가 확대가 됐고요. 다음 주의 경우에는 이제 800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걱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종목 수가 많아질수록 유동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걸로 전망이 되는데 대신에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연말에는 ETF라든가 ETN 쪽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단주 거래로 인해서 시초가가 상한가와 하한가로 급등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테마주 형성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등락이 큰 종목들 위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좀 주가 변동성이라던가 테마성으로 형성이 돼서 좀 건전하지 못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쪽에서는 이런 좀 모니터링을 강화시켜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장 전반에 대한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거라는 긍정적인 좀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2009년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3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니까 14% 올랐더라고요. 2011년의 경우 3개월 동안 10%대가 올랐고 2021년의 경우에도 소폭이긴 하지만 2%대 코스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유동성에 있어서는 더 풍부해지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바이오주들이라던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차 잔고가 최근에 전월 대비 20% 넘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후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 확인을 하셔서 다음 주 방향성 전망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4월에는 모쪼록 상승 흐름으로 좀 가닥을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3월의 거래일 하루 남겨놓고 있는 상황.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빨간불을 보였던 종목이 있었죠. 크래프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사실 한 달 전부터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경우 대표적으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기업이죠. 가장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게 개발 스튜디오 12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IP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신작 인조이가 얼리 액세스로 출시가 되는데요. 얼리 액세스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기 전에 유저들이 경험을 해보고 이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향후 정식 출시를 할 때 조금 더 개선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가 된 지 40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출시가 되기 전부터 스팀 위시리스트 1위를 차지할 만큼 기대감이 컸던 신작이었습니다. 이 신작의 경우에는 이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알려져 있고요. 게이머가 실제 목소리를 내면서 AI 캐릭터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3개 언어를 지원해서 글로벌로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갈 걸로 보이는 만큼 이제 인조이에 대한 성과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IP 프랜차이즈 확보와 투자 확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30개 이상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고 있고 퍼블리싱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IP라는 게 지적재산권이고 이 지적재산권이 많을수록 더욱더 스토리라던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신작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는 주력 게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IP를 활용을 해서 신작들이 나오게 된다면 더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향후 5년 동안 최대 1조 5천억 원 정도 자체 개발 투자를 단행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사실 실적 개선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매출이 1.7조 원 정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도 1조 원을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62%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이 작년에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작 인조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실적을 개선해 나간다면은 더욱더 좀 크래프톤이
몸집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보면서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실적 예상치 하회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갭이 만들어진 구간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래량과 함께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전고점 구간이 39만 원대에서 살짝쿵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측면에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매물이 열려있는 구간대가 42만 5천 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구간대인 만큼 매물이 많이 열려있는 구간대인데 42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 조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많이 낮춰서 제시를 해드릴 것 같아요. 29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것 같은데 30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강한 저항, 지지 구간대인 만큼 좀 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29만 8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오늘 신작 인조이 출시일이었는데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가 오늘 정규장에서 6% 이상 오르면서 35만 9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현재 넥스트레이드 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35만 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42만 5천 원 선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고려아연이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이사수 상관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이사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전체 의결권의 62.83%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이번 가결으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이사수는 19명으로 제한됩니다. 고려아연은 이날 사회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 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지만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28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당초 예정보다 2시간 넘게 지연되며 파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11시 30분경 개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또다시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은 온스당 3,069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하고 보복 관세에 대해 경고하는 등 글로벌 무역 전쟁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금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며 전망치를 3,5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사전 출시한 신작 게임 인조이가 전 세계 판매 수익 1위를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28일 오전 9시 크래프톤은 개인 플랫폼 스팀을 통해 인조이의 얼리 액세스를 시작했습니다. 인조이는 가상세계 인조이에서 살아가는 조이들의 삶을 관리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인조이는 현재 스팀 판매 수익 기준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 중이며 동시 접속자도 6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크래프톤의 주가는 장중 반등해 6.06% 오른 35만 9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페루 국영기업 파메와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페루 관용차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K잼은 이번 MOU를 통해 무쏘 스포츠 공급, 페루 현지 제품 생산 및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잼은 지난해 페루에 관용차용으로 무쏘 스포츠 400대를 공급했고 올해 물량을 2,000여 대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K잼 관계자는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렉스턴 등 차종을 추가하고 4월 페루 현지 공장 완공 이후 관용차 등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제 오늘이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관련된 시장상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산불 속보 그리고 재난 문자로 마음 편치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진화율 100%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용한 투자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